네, 우리나라 역사상 위대한 개혁군주로 불리우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세종대왕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조도 마찬가지로 좋아합니다. 정조대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최고의 정조 전문가로 알려진 김준혁 한신대 교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책 가지고 오셨나요? 아, 저기 있는데. 아이고. 책을 좀 갖다 주시죠. 예. 지금 책 제목이 특이해요.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예요. 예.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 말 그대로 다 가지고 오세요. 예,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에게 보내는 이제 정조의 편지인데 네. 정조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차분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좀 전해주면서 이런 새로운 나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지로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표지 보면은 정말로 이재명 후보 이게 사진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 예, 얼굴하고 사진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일러스트 한 거고요. 그 네네. 옆은 이제 정조대왕 같이 일러스트 한 겁니다. 그 표지 만드는데 출판사 대표님하고 저하고 네. 또 다른 지인분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줘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명비어천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사실은 사람들이 제가 막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한테 지사? 네. 엄청 아부하느냐고 쓴 거 네,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보는데 그거는 아니고 네. 사실은 그 이재명이라는 분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누구나 한계는 또 있겠죠. 정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대한 개혁군주이겠지만 또 한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정조가 판단할 때 자기의 한계는 어떤 거다. 그리고 당신의 한계는 어떤 거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더 좀 발전시키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 후보에게 막 이렇게 아부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쓴 거는 이제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리더가 돼달라. 네, 이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예, 쓰셨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자, 고강민 교수님, 김준혁 교수님 짱입니다. 또 김준혁 교수님 팬입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요. 이런 얘기하신 분도 계시네요. 이재명 후보에게 쓴소리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올바른 역사의식을 널리 펼쳐주세요. 김준혁 교수님 존경합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제 책 얘기를 한번 그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정조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정조하고 이재명 후보하고가 뭐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시켰을까요? 예, 뭐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어떤 게 있죠. 그럴까요? 뭐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어렵게 자란 것들. 그러니까 그 정조가 뭐 비록 왕실에서 자라긴 했지만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거든요. 제가 심리적으로? 예, 아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네, 관계 속에서. 또 제가 이재명 지사의 그 고향을 다녀왔었어요. 네.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진짜 첩첩산중이더라고요. 첩첩산중. 첩첩산중. 예. 얼마 전에 그 정청래 의원이 자기가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랐는지 막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근데 나는 이재명 지사에 비하면 뭐 게임도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자란 부분들 또 이제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굉장히 고통받았던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개혁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매우 흡사하다고 봤고 네. 개인적으로는 그 노무현 대통령과 정조가 매우 흡사하다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봉화마을 갔었던 이재명 그 후보에게 권양숙 여사가 가장 노무현과 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노무현과 닮았던 정조와 닮았던 노무현이 결국은 정조와 닮은 또 이재명으로 또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외모는 제가 정조대왕 외모를 잘 모르니까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정조 외모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품을 좀 닮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뭐 예. 성품이나 기계, 기계. 예, 뭐 이런 부분들, 의지 이런 의지. 것들은 뭐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지금 이제 여러분 그 김 교수님이 지금 오늘 책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5권 가지고 오셨어요. 한 권도 해서 6권 노 하나는 제가 변호사님 드릴 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한 권을 제가 좀 보도록 하고 5권입니다. 5권을 예. 오늘 추첨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지난번에 추첨을 해보니까 이 받는 주소를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잘 안 주셔서 저희가 나중에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 책이 출간한 지 딱 일주일 만에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1위를 계속했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책 그 본인이 또 인세 가지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아, 이 책도 역시 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 책은 그러면 돈을 벌면 누구에게 갑니까? 아, 이 책은 네. 그 출판사 대표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네. 수익금이 난 부분들을 갖다가 뭐 세월호 기념관에 기부를 한다던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기부하는 걸로 해서 100% 다 기부하는 걸로 해서 아마 출판사 대표가 그 부분은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기부를 해요. 네. 이렇게 고생해서 책을 쓰셔놓고는 근데 뭐 이 책이 제 개인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쓴 책인데 여기에 따른 뭐 이 수익금도 세상과 함께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또 학교에서 월급 잘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콜라맛 하리보님께서요. 나한테 정조는 이서진입니다. 요즘에 저도 사실 정조 원래 드라마 사극 같은 거 잘 안 봤었는데 요즘에 봐요. 옷소매 붉은 옷소매 끝동. 붉은 끝동인가? 예. 네, 거기 너무 남자 주인공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퓨전 사극인데 네. 사극 자체가 이제 바뀌었는데 그 정조가 지금 거기 지금 동궁 시절이거든요. 동궁 네, 시절에 성덕임, 성가덕임이라고 하는데 그 궁녀하고 사랑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이거 제가 제일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한 3년 반, 4년 전쯤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정조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 정조의 사랑 이야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정조가 성덕임이라는 궁녀와 사랑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 나오다가 웹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웹툰에서 나온 그 내용이 지금 드라마까지 나왔는데 웹툰 작가님하고 저 좀 만나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모티브를 제가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MBC 드라마 원작료도 저한테 좀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정조 생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1759년, 즉 영조 35년에 세손에 책봉이 되고 그로부터 2년 후가 아니죠. 3년 후에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니까 죄인의 아들로서 대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큰아버지 돌아가신 예, 효장세자. 효장세자의 입적이 되죠. 양자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써 있어요, 여기. 그래서 왕통을 이어갔고, 자, 영조 말년에 이제 대리청장 1년 정도 하다가 영조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곧바로 25세 나이로 왕이 올랐습니다. 가장 힘들어했던 게 바로 당쟁에 희생된 본인의 아버지에 대한 걸 떨치기가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주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으니까. 얼마나 끔찍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당쟁에 대해서 극도 혐오감을 가졌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탕평책을 계승했다.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쳤다. 특히 통공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유상업제도 상업 실시. 정책을 네. 펼쳤네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또 병사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좀 만개되기 전에 또 기득권으로부터 많이 저항을 많이 받고 이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정말 훌륭한 왕이 몸부림치던 게 느껴집니다. 본인이 뭔가 좀 잘 해보려고. 근데 기득권 세력들이 저항하고 반항하고 왕을 이렇게 그냥 못살게 굴면서 결과적으로는 힘들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책 일주일 만에 쓰셨어요? 예, 딱 진짜 일주일 만에 썼습니다. 대단한데요. 네, 나하고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아니 한번 근데 쓰시죠. 제가 책을 좀 빨리 쓰는 편이긴 하지만은 이 책은 진짜 좀 빨리 썼는데 책 쓰기로 마음 먹고 나서 그냥 컴퓨터 앞에 딱 앉았는데 보통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냥 막 몰입하다 보면은 제가 강의를 하는지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지 모르게 하는데 이 책도 제가 쓴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갖고 막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 뭐 그런 거보다 하여튼 막 쓰는데 김용민 PD가 제 책을 다 읽어보고 그 추천글로 정조가 빙의해서 이 글을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조가 빙의해서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 책을 빨리 써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읽혀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빨리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정조랑 이재명 후보가 모두 개혁 열망을 가진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개혁 열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정조의 개혁 열망을 지금 말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개혁 열망은 그럼 뭡니까? 어떻게? 뭐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구조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제강점 이후에 친일파가 친미파로 변하고 친미파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네.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는 모습들, 결국은 국민들을 갖다가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 교육부 관료가 개돼지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정말 그렇듯이 깜짝 놀랐죠. 이렇게 그들이 판단할 때 국민들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자기들이 통제하고 흔들어서 세상을 갖다가 운영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구조들을 바꾸어내는 것들, 네.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개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최소한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재명식 개혁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뭐 당연히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경제개혁, 재벌개혁.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여러 형태 속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게 주되 네.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죄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회에 올바르게 퍼져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재명 후보는 정주하고 대비돼서 개혁 열망을 가진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상대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좀 연결시켜서 한번 얘기해 글쎄 뭐 볼까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뭐 전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볼 수가 뭐 요즘 없다. 최근에 뭐 산무 이 이야기 하잖아요. 뭐 무능하다, 좀 무능, 무식하다, 무지, 무당 뭐. 뭐 거기다 무당까지 이야기되는데 제가 뭐 그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천공과 관련된 그런 그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네.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는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다. 뭐 그래서 자기가 신장이 뭐 몸 안에 들어와서 대기만 해도 뭐 사람들을 낫게 한다든가. 천공이라는 분이 그렇게 예, 부르는 그렇게 거예요? 이야기 실제 하고 있고 유튜브에 그게 다 올라와 있는데 어떤 그분을 스승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조언을 듣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국가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특히나 얼마 전에 그 TV조선에서 했던 국제행사에서 프롬프터에 자막이 뜨지 않아가지고 1분 30초 가까이 서 있었던 네. 그런 어리둥절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냥 선진국도 아니라 세계에서 8대, 7대 이렇게 이야기되는 선진국인데 이런 선진국을 이끌어갈 과연 국가 지도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의 자질, 기본 자질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정조라고 하는 그 대왕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경험담, 실패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게 알려주는, 들려주는 형식으로 책을 지금 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혹시 연락을 해보셨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이 책은 예 이재명 후보한테 드렸어요? 네. 제가 직접 드리진 않고요. 네. 예, 그 비서분한테 드려서 그 비서관이 직접 전달했고 혹시 뭐라고 뭐 반응이 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잘 읽겠다고 하고 원래 또 이 책을 가지고 그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네, 돼 네.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한참 막 그냥 이렇게 경선 과정이 치열해가지고 그때쯤에 한참 그랬죠. 예, 약속을 그래서 좀- 그 뒤에 하자고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네요. 아마 조만간에 네, 예. 만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정말로 한 그 지식인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올바르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써서 후보에게 줬는데 후보가 그걸 읽고서 이런 식으로 나도 하면 좋겠다라고 느끼고 이러면 참 좋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조가 어떠한 정치적인 업적을 펼쳤는가, 또 한계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정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네. 미래를 먼저 사는 사람이다. 미래를 먼저 산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200년 전 인물인데 네. 오늘 시대의 사고를 갖고 있었다. 물론 이제 군주이기 때문에 봉건제 체제하에서 어떤 왕으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에 노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없애서 평등한 사회 신분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사회복지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 네. 그러니까 버려진 고아들을 갖다가 국가가 책임지고 10살 때까지는 길러야 된다라든가 돈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결혼시켜야 된다든가. 아, 그때도 그런 그렇게 법을 말했어요, 만들었어요. 30살 미만의 남녀가 네. 결혼하지 못하면 수령을 파직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고을의 수령을 그렇죠. 아. 왜냐하면 그 고을 수령이 그런 백성들 갖다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요즘 말로 따지면 구청장들 구청장들이 다 다 잘리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시키면. 거기에 더해서 기득권들이 갖고 있었던 소수의 독점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고난을 갖다 혁파하고 조선의 모든 백성들이 동등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농업과 관련해서 당시에 백성들이 토지가 없어서 제대로 네. 농사 짓지 못하는 것을 대비해서 국가가 국영농장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안정된 물 공급을 하고 토지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줘서 농사를 지어서 경제적 기반을 만들 수 있게 한다던가 잘못된 세금 제도를 갖다가 새롭게 개혁한다던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시대가 빨리 변하는데 법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아, 그 당시에. 예, 당시에. 네. 그래서 정조가 그 법 정비를 갖다가 시대에 맞춰서 아주 매우 빠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갖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 없고 네. 여기에 더해서 백성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듯이 네. 당시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 훈민정음을 활성화해서 바로 백성들이 국가가 만드는 법, 제도, 또 정책, 그리고 일반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공유와 정보의 공유화를 통해서 백성들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득권 세력들과 맞대응 이렇게 대등하게 그렇죠. 살아갈 수 네. 있게 만드는 기반 조성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이 바로 정조가 했던 매우 중요한 개혁의 어떤 핵심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말씀 들어보니까는 사실은 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었네요. 정조 그럼요. 대왕이. 그래서 정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원칙도 되게 중요하지만 변통.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변통을 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네. 한계는 또 있어요. 제가 이 책에도 그런 한계를 쓰면서 그 이재명 지사 후보가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뭐가 그 뭘 가장 큰 극복해야 한계는 뭐냐면 네.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정조는 당시 숭유억불이라고 하는 주자 도통주의가 강하던 시절에 네. 바로 불교도 포용하고 또 양명학도 포용하고 노장사상도 포용하고 서학도 포용하는 이런 포용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했던 매우 뛰어난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당시 그 초정 박제가가 네. 이 나라가 개혁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경에 있는 서양의 선교사들을 조선으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네. 전하가 바로 지금 이념의 한계에 갇혀서 저 기득권 세력들이 서학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전하의 용기 없으면 내가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대놓고 써놔요. 학자가. 예, 박제가가. 박제가가?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유명한 병호 소회라고 하는 건데 네. 정조가 이제 그 답장을 보내는데 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꼭 서양 선교사들 데리고 올 거다라고 했지만 끝내 데려오지 못했어요. 그랬군요. 저는 이 부분이 네네. 정조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한계다. 역으로 이재명 지사가 바로 이런 이데올로기에 갇히거나 혹은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이데올로기로 공격했을 때 이것을 막아내고 뭐 남북의 화해라든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을 갖다가 펼쳐나가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그 뱅크신님께서 뱅크신이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저는 정조에서 배울 건 적폐가 일소되지 않으면 개혁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대단하시죠? 예, 예. 정조 사후 정순 왕후가 살아남아 세도 정치가 이루어졌고 결국 일본의 나라를 뺏기는 단초가 됐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이고요. 예. 사실은 정조가 이제 그 이후까지 계산을 했었어요. 계산을 했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정확하게 29일 전에 29일 전에? 예, 그 신료들 다 모아놓고 그때는 그 죽을 거라고 본인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죠. 암살당한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개연성도 매우 높은데 있죠. 그래서 네. 신하들 다 모아놓고 7월 1일부터 이제 한 달 뒤부터 본격적인 개혁을 이제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 그 말 해가지고. 예, 나와 함께 개혁할 사람들은 조정에 남고 나의 개혁에 반대하는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시작이다. 선언을 하고 28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살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네네. 실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 말씀처럼 네. 정조는 어쨌든 개혁을 하기 위한 기반을 오랫동안 조성했고 그것을 갖다 마무리하고 그 뒤에 이제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됐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된 건데 제가 이 책에도 그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지금까지 개혁을 해왔던 세력들이 더 강고한 개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잘못하다가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잘못되게 될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정부 3기에 있었던 개혁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민주정부 4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향후의 개혁과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진짜 진정한 기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정조의 한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영조 때문인 것 같아요. 영조가 엄청난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실 신하들은 물론이고 본인의 그 아들, 손자 이런 사람들을 막 억누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뭐 그건 너무 당연하죠. 사실은 그 영조가 정확히 52년 재위를 했는데 너무 오래, 영조는 이제 자기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또 기득권 세력들과의 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영조 같은 경우가 기득권들의 그 저항, 어떤 기득권들의 힘을 갖다 극복 못했어요. 네, 영조도 못했죠. 영조도 못했죠. 네. 영조가 말이 그렇죠. 50년 왕을 한 거예요. 나이도 제일 많아. 정치 경험도 제일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러냐? 예. 너무 강고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정조가 새로 왕이 돼서 그 세력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왕이 올바른 생각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타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돼서 그랬죠. 잘 안 됐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정조가 이제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 뭐냐? 측근 인재를 등용하는 거예요. 인재 등.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뛰어나고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이 세력화돼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네. 바로 그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고 적폐 청산과 새로운 개혁을 하기 위해서 뛰어난 인재들, 거기에 더해서 정의로운 인재들, 실력만 뛰어나다고 올바른 인재가 아니라 정의로운 인재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종종 그래서 장룡영이라고 하는 친위 군대 군영을 만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군사력이 중앙 5군영이라고 하는 훈련도관, 금영어영청, 총육청, 수어청 이 중앙 5군영이 다 노론 편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일 수 있는 군사적 기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 기반에 대항하지 않고서는 절대 왕노릇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조가 그런 군사적 기반 했는데 저는 그 이재명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토대 그런 여러 가지 진보적이고 건전한 기업인들 그리고 의식 있는 그런 사람들 군대는 지금 중립화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걸 더 이야기할 건 없지만 나머지 사람들 모아서 함께 나가면 강고한 정말 소위 말해서 조선 후기 노론부터 시작했던 오늘날의 그 이 기득권 세력들을 갖다가 깰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종 때 남인서인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대단했죠. 영조, 결국은. 정조 때 노론소론 아주 난리가 났죠. 근데 자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결국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것이 생각이 나요. 이게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겠다. 이제 이런 정책을 펴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는데 결국 그게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혀서 좀 실패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조가 꿈꿨던 세상이 대동세상입니다. 대동세상? 예, 정조의 좌우명이 대동이에요. 네. 실제로다가 그래서 제가 그 대동 무슨 뜻인가요? 대동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정조는 민국을 지향을 합니다. 그 이전의 국왕들은 이 조선을 이야기할 때 아국, 내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조는 민국, 백성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왕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나라. 백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함께 가는 대동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기존의 강한 세력들, 그 세력들을 누르고 약한 자를 북돋는 억강부약의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올바르게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실제로 그런 억강부약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대선 출마 선언문에 억강부약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왜요? 예. 그분도 그렇게 하고 싶은 아니 거 하는 거 그렇게 아니에요? 했지만 그것을 갖다가 네. 잔잔한 나레이션으로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참 충격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뭐 이재명 그 후보가 지사가 제가 중앙대 출신이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중앙대 네. 이제 동문이고 성남시장 시절에 중앙대 이제 나오셨군요. 예, 우리 네. 학교에 특강 왔을 때 만났어요. 만나갖고 저 86학번입니다.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우리 한신대학 교수 중에 중대 출신 저 딱 한 명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중대 출신 여기 또 교수로 다 와 있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인연을 맺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보았던 그 이미지에 더해서 억강부약을 내세우는 그 잔잔한 목소리가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그 심장을 좀 뛰게 했고 그래서 좀 이런 뭔가 기여할 수 있을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거죠. 뭐 정조도 그렇고 조선시대 뭐 왕들 중에 훌륭한 분도 있고 아닌 분들은 이제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는 이제 과거를 통해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뭐 민주정부도 3기, 4기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야지 우리 국가가 잘 되는 겁니까? 뭐 정말로 필요한. 정말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국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존감을 가지고 예, 살아야겠군. 저는 이제는 우리 시대가 예전처럼 막 먹고 사는 문제에 막 집중하고 그런 시대에는 좀 더 탈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 52시간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회가 많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청년 실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만 그것은 역으로 뭐냐 청년들이 원하는 자기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고 그것이 갖고 있었던 불공정성 이것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 기반을 마련해서 살아갔을 때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재명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갖다가 근간으로 하면서 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자,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는 수원에 출마하실 계획 있으시다고요? 경기도 정치 1번지? 예, 아니, 전 뭐 아주 오랫동안 네. 그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평생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시민운동가 대표들이 네. 그 몇 년 전에 저한테 꼭 수원에 리더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또 수원에 살면서 수원의 어떤 미래를 위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정조 개혁을 갖다가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과 수원에 적용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을 좀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되시면 좋겠네요. 뭐 그거야 뭐 하늘이 결정해주는 하늘이 일이고 결정해줘?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네. 그리고 뭐 주변에 저와 함께 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좋은 지혜와 열정이 있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저희가 5번 뽑았습니다. 지정란님, 그 책 꼭 읽어보고 싶네요. 주시면 돋보기 끼고 열심히 읽어보렵니다. 이렇게 하셨고 홍식리님, 나도 보고 싶어요. 가을님, 저 주세요. 꼭 보고 싶습니다. 하트가 엄청나죠. 자, 최윤선님, 저도 읽어보고 싶어요. 강윤점님, 꼭 읽어보고 싶어요. 네, 손신란님일까요? 리더라면 정조처럼 이 책을 고이 아들에게 선물했어요. 뿌듯해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비전이 많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실천력이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한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풀어줄 수 있을까? 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리더가 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스해야 하고 또 강한 추진력이 따스하고. 있어야 된다. 네. 사실은 제가 정조를 보면서 정조가 갖고 있는 그 따스함 그리고 포용력, 네. 또 인간에 대한 사랑 거기에 대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굴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고준 마음과 강한 인내력 이런 것들을 늘 배워왔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담고자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진아님께서요. 지금 수원시장 잘한다는데 굳이 꼭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 이거 그분 질문하셨- 삼선이시라 더 출마 못하십니다. 예, 네, 삼선에 걸렸습니다.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출마 못하시는군요. 저랑 네.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아, 예, 그래요? 예, 네. 특별히 가까운. 어쨌든 여든 야든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줄 수 있는 리더로서 자질이 있냐, 또 실천력이 있느냐, 자꾸 시끄럽게 싸움만 하지 말고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든 지자체장이든 네,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대담한 대담 시간에 우리 김진혁 한신대 교수 모시고 정조 를 빗대어서 우리 차세대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책을 집필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끝내버리네. 어떻게 되나? 국민의힘 선대위가 김병진 상임선대위원장 원톱체제로 재편되는 분위기잖아요. 뭐 저는 뭐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실패요? 왜요? 아니 뭐 그 김병준 그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막 말씀하셔도 돼요? 아, 뭐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정책실장을 했었는데 그분이 신자유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노무현 정부와 정책 기조가 맞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것을 갖다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대기업들한테만 유리하게 되고 가진 자들한테만 유리하게 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 사회를 갖다 파탄낼 것은 너무 명확한 건데 그것을 갖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김병준이라는 사람의 그 대선 체제 운영이 제대로 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확신합니다. 아, 이렇게 또 세게 정확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네요. 네. 사실 기득권하고 우리 국민, 일반 국민이 있으면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느냐. 물론 뭐 기득권도 보호해 줘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일반 국민을 아우르는 정책이 더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진혁 한신대학교 교수하고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